클래식 선율이 공기 중에 부드럽게 녹아드는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에게 그 모든 것은 그저 배경에 불과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맞은편에 앉은 여자 박유라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10분 전에 이곳을 떠나 있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도 지훈 씨의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으세요. 제이넥스의 기술력은 정말. 박유라의 목소리는 배경음악처럼 멀게 들렸다. 지훈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붉은 액체가 잔을 타고 우아하게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일 생각뿐이었다. 다음 주에 있을 해외 투자자 미팅, 새롭게 론칭할 플랫폼의 최종 점검, 그리고 해결해야 할 수십 개의 이메일들. 이 자리는 그에게 완벽한 시간 낭비였다. 2시간, 아니 1시간 반이면 충분하겠지. 그는 속으로 이 무의미한 만남의 종료 시각을 계산했다. 강 회장. 그의 할아버지가 또다시 성사시킨 맞선 자리였다. 안정적인 가정이 성공한 남자의 필수 덕목이라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되는 레퍼토리였다. 지훈에게 결혼과 사랑은 부모님의 쇼윈도 생활을 통해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된 단어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제이넥스의 성공,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성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지훈 씨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질문이 날아왔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척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일입니다. 짧고 건조한 대답에 박유라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되찾았다. 역시 소문대로 워커홀릭이시네요. 멋져요. 영혼 없는 칭찬이 오갔다. 지훈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 바로 그때였다. 레스토랑의 우아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발들이 대리석 바닥을 타다닥거리며 달려오는 소리. 몇몇 손님들이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다.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엄마, 저기 케이크 진짜 컸잖아. 뛰지마, 같이 가. 내가 먼저 갈 거야.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레스토랑을 채웠다. 지훈의 테이블 쪽으로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 셋이 경주라도 하듯 달려오고 있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값비싼 수트, 정돈된 테이블, 지훈이 구축한 완벽한 통제의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박유라가 불쾌한 듯 인상을 썼다. 어머, 웬 애들이람. 요즘은 노키즈존이 아닌 곳이 없어서 불편하다니까요. 지훈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이 작은 무법자들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할 뿐이었다. 아이들은 테이블 몇 개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정확히 지훈의 테이블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선두에 있던 아이가 테이블 바로 앞에서 방향을 틀려다 그만 발이 꼬이고 말았다. 작은 몸이 균형을 잃고 그대로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이 흔들렸다. 지훈이 반사적으로 와인잔을 잡았지만 박유라 앞에 놓여있던 잔은 피할 수 없었다.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와 그녀의 아이보리색 실크 드레스 위로 흩뿌려졌다. 깨악, 네오, 박유라의 날카로운 비명이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그들의 테이블로 쏠렸다. 넘어진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나머지 두 아이는 겁을 먹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완벽했던 저녁 식사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통제 불가능한 상황과 비효율적인 소음이 동시에 발생했다. 괜찮으십니까? 그는 박유라에게 의례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그의 시선은 바닥에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향해 있었다.
아이는 무릎을 문지르며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그리고 잠시 숨을 멈췄다. 어딘가 낯이 익었다. 이게 지금 무슨 경우예요? 매니저 여기, 매니저 어디 있어요? 박유라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녀에게 수억 원짜리 드레스에 튄 와인은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지우는 잠시의 기시감을 떨쳐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큰 키가 아이들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얼어붙어 있던 다른 두 아이가 울고 있는 형제에게 다가왔다. 찬아, 괜찮아, 아파. 무릎 아파.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평소보다 한 톤 낮고 차가웠다. 아이들 부모는 어디에 있습니까? 매니저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매니저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지훈을 올려다보던 아이 중 하나. 건이가 갑자기 옆에 있던 동생 은희의 팔을 툭 치며 속삭였다. 은아, 저 아저씨, 우리랑 닮지 않았어. 너무나 순진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지훈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지훈은 어이없다는 듯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겁을 먹으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까만 눈동자, 굳게 담은 인매, 심지어 살짝 찌푸린 미간까지. 순간 자신의 어릴 적 앨범에서 보았던 사진 한 장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말도 안 돼. 지우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지우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박유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가방을 챙겨 들었다. 강지훈 씨, 전 오늘 정말 최악의 하루네요. 이만 일어나 봐야겠어요. 세탁비는 청구하도록 하죠. 그녀는 분노에 차서 쏘아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떠났다. 맞서는 그렇게 최악의 방식으로 파탄이 났다. 하지만 지훈은 떠나는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눈앞의 세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옆 연회장에서 생일 파티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마침내 아이들의 어머니로 보이는 한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녀는 엉망이 된 테이블과 울고 있는 아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지훈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여자는 허리를 연신 숙이며 사과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달려가 울고 있는 찬이를 일으켜 세우고 무릎을 살폈다. 찬아, 괜찮아, 어디 다쳤어? 엄마 좀 보자.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 지우는 고개를 들어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밀가루가 살짝 묻은 듯한 뺨. 걱정으로 가득 찬 갈색 눈동자. 질끈 묶은 머리카락. 평범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편안한 인상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술에 취해 흐릿했던 어느 밤, 낯선 여자에게서 느꼈던 부드러운 위로와 알 수 없는 끌림. 여자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지훈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대신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드레스 값은 꼭 변상해드리겠습니다. 명함이라도. 여자가 고개를 들고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한서연,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녀 역시 그를 알아본 듯 입술을 살짝 벌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의 얼굴은 곧 공포와 혼란으로 창백해졌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한서연의 얼굴과 그녀의 품에 안겨 훌쩍이는 새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훑었다. 아이들의 얼굴,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 한 것 같은 세 개의 얼굴. 닮았다고 했던 아이의 말이 그의 귓가에 다시 맴돌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일치. 6년 전의 그 하룻밤. 그리고 지금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 지훈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의 차가운 이성이 경고음을 울렸다. 설마. 그러나 그의 심장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속도로 거세게 뛰고 있었다. 충격, 혼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 그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그러나 미세하게 떨리는 음성으로 한서연에게 물었다. 당신 누구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서막이었다. 따라오시죠.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눈짓으로 상황을 정리하라는 무언의 명령을 내린 뒤 망연자실 서 있는 한서연과 세 아이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아우라에 눌려 아무도 감히 그를 막지 못했다. 한서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녀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6년. 아이들을 낳고 홀로 키우며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남자.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를, 그저 하룻밤의 꿈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랐던 남자였다. 그런 그가 지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자신과 아이들을 보고 있었다. 지우는 그들을 이끌고 근처의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갔다. 방금이 완벽하게 된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아이들은 낯선 상황과 지훈의 차가운 기세에 눌려 서연의 옷자락만 꼭 붙잡고 있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지훈이 다시 물었다.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눈빛은 그녀의 모든 변명과 거짓말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듯 날카로웠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겨우 열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저 오늘 이곳에 케이크를 납품하러 온 것뿐입니다. 소란을 피운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변상해드릴 부분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는 거 알 텐데요.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소파에 앉는 대신 방 한가운데에 서서 그녀를 압박했다. 6년 전 청담동의 한 배에서 만났죠. 당신은 그날 밤 내 재킷을 덮고 잠이 들었고 나는 아침 일찍 나와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애써 꿈이라고, 희미한 환상이라고 치부하려 했던 그 밤의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겠죠.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서연은 마지막 남은 용기를 긁어모아 부정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자리를 벗어나야만 했다. 그녀의 평화로운 세상,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작은 행복을 이 남자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녀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 지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우연 그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내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죠.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첫째, 6년 전의 만남. 둘째, 이 아이들의 나이, 아무리 많게 봐도 5살, 6살이겠죠. 정확히 시기가 일치합니다. 그의 논리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방어막에 박혔다. 셋째, 그의 시선이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찬이, 건이, 은희는 겁에 질려 서연의 뒤에 바싹 붙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저 아이들의 얼굴. 내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자랄수록 점점 더 그를 닮아가고 있었다. 때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과의 행복에 취해 애써 외면해왔다. 엄마와 낯선 아저씨 사이에 무거운 공기를 느낀 것일까? 막내 은희가 고개를 빼꼼 내밀어 지훈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엄마, 이 아저씨 왜 화났어? 우리가 케이크 쏟아서 그래.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야. 은하, 아저씨 화 안 났어. 우리가 잘못해서 엄마가 혼나는 거야. 미안해. 그 순간 지훈의 심장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미세한 충격이 일었다. 아이를 바라보는 서연의 모습, 그리고 겁에 질린 아이의 얼굴이 그의 감정 회로를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그가 느껴야 할 감정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 황당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계산뿐이어야 했다. 하지만 아이의 맑은 눈동자와 마주쳤을 때 그의 머릿속은 잠시 하얗게 비어버렸다. 서여연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자신과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시인했다. 보세요. 한마디. 그 짧은 단어가 프라이빗 룸의 공기를 가르고 지훈의 고막을 때렸다. 맞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확인의 말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백 가지 시나리오가 충돌했다. 왜 말하지 않았나? 어떻게 혼자서?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아이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6년을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숨겨온 저 여자에 대한 분노.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체 모를 감정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저 작은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현실, 그의 인생 계획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버지라는 역할,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었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감정을 억누르고 그는 다시 제이넥스의 CEO 강지훈으로 돌아왔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는 품에서 지갑을 꺼내 명함 한 장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서연의 앞으로 내밀었다. 서연은 눈물에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주소로 와요. 아이들도 함께. 그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냉정함을 되찾아 있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닌 통보였다. 그는 더 이상의 질문도 대화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제이넥스 대표이사 강지훈.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과 직함이 현실이 아니라는 듯 아득하게 느껴졌다. 왜 우리가 거길 가야 하죠?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지훈은 짧게 대답하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룸을 나갔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그 방에 남겨진 여자와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에 떨어진 거대한 불덩이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하나의 업무인 것처럼. 문이 닫히고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이들이 놀라 그녀에게 달려와 매달렸다. 엄마, 왜 울어 엄마? 아파. 서연은 새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들의 따뜻한 천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지켜내고 싶었던 작은 세상이 결국 그 남자의 등장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녀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다. 한편 호텔 복도를 걸어 나오는 강지훈의 걸음은 평소처럼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대혼돈의 상태였다. 아버지,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다. 새 아이에 그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댔다. 이제껏 단 한 번도 계획해 본 적 없는 그의 인생 최대의 변수가 발생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는 밤새 폭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훈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갔다. 아이들의 얼굴, 눈물을 흘리던 한서연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라는 생소한 단어가 그의 뇌리를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는 동이 트자마자 김비서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어젯밤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아이가 흘린 머리카락 몇 올을 수거해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 기관에 긴급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었다. 법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완벽한 확증이 필요했다. 감정적인 혼란 속에서도 그의 이성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전 9시, 약속된 시간보다 1시간 이른 시각에 김 비서가 서류 봉투를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결과 나왔습니다, 대표님. 김 비서는 지훈을 10년 가까이 보좌했지만 어젯밤처럼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다. 지훈은 말없이 봉투를 열었다. 복잡한 수치와 전문 용어가 나열된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줄, 친자 관계 확률 99.999%,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과학적 증거는 그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인생에 예고 없이 끼어든 가장 큰 변수이자 해결해야 할 중대한 프로젝트였다. 아이들은 그의 핏줄, 제이넥스의 잠재적 후계자이기도 했다. 그들을 자신의 통제권과 보호망 밖에 둘 수는 없었다. 그리고 한서연, 아이들의 엄마인 그녀 역시 이 방정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물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해결 방안이 시뮬레이션처럼 돌아갔다. 양육비 지급, 공동 양육, 혹은 최악의 경우 친권 소송까지.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는 비효율적이거나 불완전했다.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생길 스캔들과 주가 하락의 위험, 아이들이 겪게 될 정서적 혼란, 결론은 하나였다.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이며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다. 물론 사랑이나 감정 따위가 개입된 진짜 결혼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에 의한 합병과도 같은 결혼.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 한서연 역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수없이 쓸어보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억지로 기운을 내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챙겼다. 엄마, 오늘 가게 안 가? 응. 오늘 엄마랑 같이 어디 좀 다녀와야 해. 어디 재밌는 데 가는 거야. 아이들의 순진한 물음에 서연은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가장 예쁜 옷을 입히면서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되뇌었다. 도망칠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져 버릴까.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강지훈. 어젯밤 그가 보여준 위압감과 명함에 새겨진 직함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 어디에 숨든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제이넥스 본사 빌딩 앞에 섰을 때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실감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 건물은 마치 거대한 성체처럼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듯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도착한 최상층의 대표이사실. 문이 열리자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차갑고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다. 방의 절반을 차지하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정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풍경을 등지고 강지훈이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왕국의 왕처럼 보였다. 아이들은 거대한 사무실에 신기해하며 잠시 두려움을 잊은 듯했지만
이내 지훈의 차가운 시선에 다시 서연의 뒤로 숨었다. 앉아요. 지훈이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연이 어젯밤 받았던 것과 똑같은 유전자 검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서연이 아이들과 함께 자리에 앉자 지훈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보고서 결과.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분기 실적 보고를 하는 것처럼 건조했다. 그래서 당신에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한 부를 들고 서연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결혼합시다. 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이라니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비현실적인 단어였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약서를 펼쳐 보였다.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닙니다. 계약 결혼이죠. 계약 기간은 2년. 2년 동안 당신은 내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 역할을 대외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는 계약서의 조항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다.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현재 운영하는 가게는 원하는 대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것이며 당신과 아이들이 살 집 또한 제공됩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양육비와 교육비는 내가 책임집니다. 그의 말에는 단 1g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기업 인수 합병 조건을 브리핑하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미래. 그녀의 인생이 단지 돈과 조건으로 환산되고 있었다. 서여연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다. 그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지난 6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아이들을 낳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새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오직 자신의 필요와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재단하고 통제하려 할 뿐이었다. 싫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제 아이들은 돈으로 사는 물건이 아니에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충분히 행복해요. 당신의 돈과 배경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 모욕적인 자리를 당장 떠나고 싶었다. 지훈은 그녀의 거절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의자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다.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서연 씨.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이들의 법적인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친자 인지 소송을 제기하고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물론 소송은 길고 지저분해지겠죠. 언론에도 알려질 테고요. 하지만 당신의 작은 가게와 나의 법무팀, 법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협박이었다. 그의 방식대로 포장된 지극히 논리적이고 잔인한 협박.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쪽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저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서 있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어 책상 뒤에 남자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정심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차가운 의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에게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한서연의 입에서 나온 그렇게 할게요라는 대답은 거의 소멸 직전의 속삭임 같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자신의 자존심과 인생을 저당 잡혔다. 강지훈의 얼굴에는 예상했다는 듯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의 새로운 삶으로의 이전은 비즈니스처럼 신속하고 비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틀 후 서연과 아이들은 단 몇 개의 상자만을 들고 지훈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아이들이 아끼는 장난감, 낡은 동화책, 손때 묻은 앨범 몇 권이 전부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는 잡지 화보에나 나올 법한 공간이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직선으로 이루어진 미니멀한 가구들, 흑백 톤의 인테리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서연과 아이들의 소박한 짐들은 마치 거대한 미술관에 잘못 놓인 소품처럼 이질적이었다. 당신과 아이들 방은 저쪽 복도 끝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정부에게 말하거나 이 카드를 사용하세요. 지훈은 서연에게 검은색 신용카드 한 장을 건네며 집의 구조와 규칙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안내하는 것처럼 사무적이었다. 내 서재와 침실에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십시오. 사적인 공간은 서로 존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부부처럼 행동해야겠지만 이 집 안에서는 서로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죠. 그것이 그가 정한 가족의 규칙이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가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철저한 선긋기는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이 모든 것은 연극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었으니까. 문제는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에게 이 넓고 낯선 집은 신기하면서도 무서운 공간이었다. 새 아이는 서연의 곁에 꼭 붙어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새로운 가족의 첫 저녁 식사는 재앙에 가까웠다. 12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식탁에 5사람이 띄엄띄엄 앉았다. 개인 셰프가 준비한 음식은 최고급이었지만 푸아그라나 트러플 파스타는 아이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 아이들은 포크만 깨작거리며 서연의 눈치만 살폈다.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찬이, 건이, 은이, 오늘 하루에 대한 평가와 내일의 목표를 말해볼까? 아이들은 물론 서연조차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눈만 동그랗게 떴다. CEO인 그에게는 일상적인 질문이었겠지만 5살 아이들에게는 외계어와 같았다. 평가가 뭐예요? 건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의 미간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다. 그는 자신의 어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바꿔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결국 서연이 나섰다. 그녀는 아이들의 접시에 음식을 잘게 잘라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저씨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내일은 뭐 하고 싶은지 궁금하신가 봐. 그제야 아이들은 놀이터 가고 싶어요. 로봇 장난감 가지고 놀 거예요. 라며 제잘거렸다. 지훈은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했다. 저녁 식사보다 더 큰 난관은 잠자리 준비 시간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영역인 서재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나왔다가 거실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아이들이 파자마를 입고 소파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서연은 그 뒤를 쫓아다니며 양치질을 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찬아, 이 닦아야지. 건아, 뛰면 아래층에서 시끄럽대. 은아, TV 그만 보고 장난감과 옷가지들이 널려있는 거실은 그가 알던 깔끔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에 무질서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 같았다. 그는 문가에 어색하게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 예고 없이 난입한 관객처럼 자신이 어디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한참의 전쟁 같은 시간이 흐른 뒤 서연은 겨우 아이들을 침실로 데려갔다. 그녀는 아이들의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익숙한 자장가를 나지막이 불러주었다. 지우는 열린 아이들 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다. 아이들은 엄마의 노랫소리에 스르르 눈을 감았고 서연은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차례로 입을 맞추었다. 그 모습은 지훈이 평생 동안 책이나 영화에서나 보았던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비현실적인 가족의 풍경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광경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리면서도 텅 빈 것 같은 기묘한 감각이 그를 휩쌌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침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서재로 가서 태블릿 PC를 켜고 복잡한 주식 시세와 업무 보고서를 들여다보았다. 늘 그에게 안정감을 주던 숫자와 데이터들이 오늘따라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귀에 복도를 타고 흘러들어오는 서연의 희미한 허밍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잠에서 깰까봐 아주 작게 읊조리는 자장가 소리였다. 그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는 그의 견고한 성벽을 침범하는 이질적인 선율이었다. 그의 세계를 어지럽히는 소음이자 동시에 그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아득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리. 강지훈은 보고서를 쉬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주인이었지만 그는 지금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잠든 방 앞에서 그는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어색한 동거의 규칙 속에서 나름의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점차 넓은 집에 익숙해졌고 서연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차가운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으려 애썼다. 그녀는 주방 한편에 작은 허브 화분을 가져다 놓았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냉장고에 붙였다. 지훈의 미니멀리즘 인테리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변화였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그것들을 떼어내라고 말하지 않았다. 지훈은 여전히 서툴렀다. 그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비즈니스처럼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육아 관련 서적과 전문가 칼럼을 요약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태블릿 PC에는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10가지 방법 같은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첫 번째 시도는 선물 공세였다. 그는 제이넥스에서 개발한 최신형 AI 교육용 로봇 세트를 아이들에게 사주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장난감이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눈을 반짝이며 신기해했지만 복잡한 작동 방식에 금방 실증을 냈다. 3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로봇을 거실 구석에 밀어두고 로봇이 담겨있던 커다란 박스 안에 들어가 집이라며 노는 데에 더 열중했다. 지우는 그 비논리적인 행태를 이해할 수 없어 미간을 찌푸렸다. 두 번째 시도는 취침 전 독서였다. 그는 서재에서 고전 동화책 한 권을 들고 아이들의 침실로 향했다. 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자, 이제부터 헨젤과 그레텔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그는 마치 분기 보고서를 낭독하듯 아무런 감정의 고조 없이 일정한 톤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두 자녀 헨젤과 그레텔이 있었으며 가정의 재정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아이들은 하품을 하기 시작했고 막내 은희는 그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다. 바로 그때 물을 마시고 돌아온 서연이 그 광경을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지훈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책을 건네받았다. 그리고는 아이들 곁에 앉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얘들아, 과자로 만든 집이 있다면 어떨까? 그녀는 목소리를 바꾸어가며 마녀 연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헨젤과 그레텔의 무서움을 실감나게 표현해 주었다. 아이들은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고
지우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없었다. 그녀는 그저 책을 읽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속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다. 그는 또다시 자신이 이방인임을 실감하며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날 밤이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고요함을 깨뜨리는 다급한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은하, 정신 차려봐. 서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지우는 잠에서 깨 반사적으로 침대에서 튀어 올랐다. 그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 소파에서 잠이 든 참이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그의 몸이 먼저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의 광경은 지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막내 은희가 침대 위에서 의식을 잃은 채 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가쁘고 불규칙했다. 서연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열성경련이에요. 갑자기 열이 너무 올라서. 으흑. 어떻게. 서연은 공포에 질려 울먹였다. 그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계산과 논리가 정지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직 사경을 헤매는 아들과 절망에 빠진 여자뿐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원초적인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지만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김비서, 지금 당장 병원 응급실에 연락하고 차 대기시켜 5분 안에 출발한다. 그는 휴대폰으로 비서에게 고함을 치듯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는 서연에게서 아이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았다. 작고 뜨거운 아이의 몸이 그의 팔에 안겼다. 그는 서랍장에서 가장 두꺼운 담요를 꺼내 아이를 감쌌다. 그의 손길은 다급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테니 정신 차려. 그것은 서연에게 하는 말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거는 최면과도 같았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지우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서연은 두 손을 모아 기도만 할 뿐이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의료진의 손에 넘겨졌다. 응급실 복도 앞이암 차가운 의자에 나란히 앉아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서연은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다. 그때 지훈의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쥘 뿐이었다. 그 단순한 온기가 수천 마디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어주었다. 한참 뒤 의사가 나왔다. 아이가 고열로 인한 열성경련이었고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다는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무너져 내리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인실 병실. 곤히 잠든 은희의 얼굴은 이제 평온해 보였다. 서연은 아이의 곁을 지키며 링거를 맞는 작은 손을 쓰다듬고 있었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아, 미안하군.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내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였다. 지난 6년에 대한 사과이자 그의 서투름과 차가움에 대한 사과.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니에요. 와줘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잠든 아들의 얼굴과 그 옆을 지키는 지친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차가운 병실의 공기 속에서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에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 순간 깨달았다. 제인 X의 성공도, 그가 쌓아 올린 철옹성도,
지금 이 작은 침대 위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들의 숨소리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은희가 퇴원한 후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강지훈과 한서연 사이에 존재하던 날카로운 얼음벽은 녹아내려 이제는 얇은 유리벽만이 남아있는 듯 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했지만 아이들이라는 교집합 안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선을 교환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지우는 더 이상 육아를 과제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서툰 방식이나마 아이들의 일상에 스며들려 노력했고, 서연은 그런 그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작은 도움을 주었다. 그렇게 어색한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 제이넥스의 연례자선 갈라 행사가 다가왔다. 이 행사는 VVIP 고객과 재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제이넥스의 가장 중요한 사교 행사 중 하나였다. 그리고 올해 강지훈은 그의 가족을 처음으로 대중 앞에 공개해야만 했다. 행사 당일 오후, 펜트하우스는 분주했다.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서연을 위해 동원되었다. 서연은 이런 호사스러운 상황이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계약 조항 중 하나인 공식 석상에서의 완벽한 아내 역할 수행을 위해 묵묵히 그들의 손길에 자신을 맡겼다. 몇 시간이 흐른 뒤 드레스룸의 문이 열렸다. 일을 마치고 막 돌아온 지우는 복도를 지나다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다. 그곳에는 그가 알던 한서연이 없었다. 질끈 묶은 머리 대신 우아하게 올린 헤어스타일. 밀가루가 묻어있던 앞치마 대신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모습은 그녀가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달리아 꽃 같았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그는 서연을 아이들의 엄마, 계약 파트너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그 모든 정의를 뛰어넘는 그저 아름다운 한 명의 여자였다. 그의 심장이 통제불능의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느끼고 얼굴을 붉혔다. 많이 이상한가요? 아니. 지훈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단호한 대답에 스스로 놀랐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아이들은 준비됐나? 그날 밤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상류층을 모두 모아놓은 듯 화려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강지훈이 입구에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곧 그의 곁에 있는 여인과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똑같이 생긴 새 아이에게로 향했다. 연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얼음의 황태자. 강지훈의 곁에 있는 저 여자는 누구인가? 저 아이들은 지우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한 손으로 서연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행동에 서연이 놀라 움찔하자 그는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영이 시작이야. 하지만 그의 손길에는 영이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본능적인 보호와 소유욕이었다. 그는 서연과 아이들을 이 호기심 많고 때로는 적대적인 세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사와 질문 공세를 받았다. 지우는 서연을 제 아내 한서연입니다 라고 간결하지만 단호하게 소개했다. 그는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그의 행동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잠시 서연이 아이들과 함께 디저트 테이블에 가 있는 사이였다. 해외 합작 투자를 진행 중인 한 젊은 사업가. 마이클 정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훤칠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를 가진 남자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 대표님과 중요한 파트너십을 논의 중인 마이클 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파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그는 서연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려는 듯 단 제스처를 취하며 느끼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그때였다. 차가운 기운과 함께 지훈이 그들 사이에 나타났다. 그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허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끌어당겨 자신의 품 안으로 밀착시켰다. 그의 눈빛은 마이클 정을 향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내 아내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마이클, 내 아내라는 단어에 힘이 실려 있었다. 마이클 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당황하며 급히 변명했다. 오, 실례했습니다. 강 대표님의 아내분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마이클 정이 서둘러 자리를 피한 뒤 서연은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턱선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서연은 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모습도 아이들 아빠의 모습도 아니었다. 자신의 여자를 빼앗길 뻔한 수컷의 모습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그날 밤 행사가 무르익어 갈 무렵 지훈은 잠시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서연을 데리고 한적한 테라스로 향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다. 연회장 안에서는 부드러운 왈츠 음악이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아까 그 남자 신경 쓰이나? 네, 아니요. 전혀요. 서연이 손을 내저었다. 그래, 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쾌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질투. 그것은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감정이었다. 그는 충동적으로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려 손을 내밀었다. 한 곡 출까? 서연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지만 전춤 같은 거 내가 리드하지.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쌌다.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다. 서연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아주 천천히 서투르게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춤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청과 숨결을 느끼는 행위에 가까웠다. 지훈은 고개를 숙여 서연의 머리카락에 코를 묻었다. 은은한 샴푸 향기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계약, 책임, 연기, 그 모든 단어들이 밤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품에 있는 여자는 오직 한서연. 그가 갈망하는 단 한 사람이었다. 서연 역시 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이 남자의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서투른 다정함을 그녀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어쩌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될 수 없었다. 춤이 끝났지만 그들은 떨어지지 않았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계약서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갈라 행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어색했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식탁에서 아이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시선을 애써 피했다. 테라스에서의 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던 거리, 말없이도 오갔던 수많은 감정의 교류가 밤새 그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의 경계선은 이제 완전히 흐릿해져 버렸다. 회사로 출근한 지훈은
좀처럼 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남색 드레스를 입은 서연의 모습과 그녀에게서 나던 은은한 향기, 그리고 그녀를 탐내던 다른 남자를 향해 솟구쳤던 자신의 생소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한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그에게 그저 6년 전 하룻밤을 보낸 여자, 내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계약 아내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새 아이를 혼자 키우며 어떤 시간을 견뎌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과거가 궁금해졌다. 그것은 비즈니스적인 호기심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궁금증이었다. 그는 김비서를 호출했다. 한서연 씨에 대해 자세히 좀 알아봐 주게. 내가 몰랐던 모든 것들로. 이번 지시는 지난번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을 때와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그는 문제점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시간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날 오후,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유전자 검사 보고서처럼 딱딱한 데이터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자의 6년간의 삶이 담긴 빼곡한 기록이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빵 만들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제빵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지훈을 만난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홀로 아이들을 낳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의 기록이 이어졌다. 만삭의 몸으로 낮에는 베이커리 보조로,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게 보증금을 모았던 이야기.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잠잘 시간도 없이 새 아이를 돌보며 작은 온라인 주문 케이크 가게를 시작했던 이야기.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밤새 병원 응급실을 혼자 지켰던 수많은 밤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살던 동네 주민의 인터뷰가 짧게 첨부되어 있었다. 서연 씨, 그 젊은 엄마.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밤에 가게 불이 꺼지고 나면 혼자 벤치에 앉아 한숨 쉬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안 하더군요.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지우는 한 장 한 장 보고서를 넘길 때마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제이넥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서연은 혼자서 이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감당해내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제시했던 계약 결혼이 얼마나 오만하고 잔인한 처사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6년이라는 시간을, 그녀의 모성애를 돈으로 사려 했던 것이다. 깊은 죄책감과 함께 그녀의 강인함에 대한 존경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편 그 시각 서연은 펜트하우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마지막 남은 짐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이 집도 조금씩 그들의 손때가 묻어 편안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상자 가장 아래에서 그녀는 작은 벨벳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다. 주머니를 열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에 닿아찼다. KJHR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낡은 은색 커프스 버튼. 6년 전 그날 밤 그가 떠난 자리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흔적이었다. 그것을 손에 쥐자 흐릿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지우는 지금처럼 차갑고 통제적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과 세상의 무게를 모두 짊어진 듯 단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꿈과 가족의 기대 사이에서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에 대해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서연은 그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상처받은 영혼을 보았다. 그녀가 그에게 끌렸던 것은 그의 배경이 아닌 바로 그 연약함 때문이었다. 커프스 버튼은 그녀에게 잊고 있던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차가운 CEO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6년 전에 외로운 남자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병원에서 은희를 보며 절망하던 그의 모습. 갈라 행사장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던 그의 모습. 그리고 테라스에서 서투르게 춤을 리드하던 그의 모습이 차례로 떠올랐다. 그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감정 표현에 서툰 남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그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귀가했다. 그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넥타이를 풀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평소 같았으면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피곤해 보여서요. 지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친절에 그는 잠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녀가 내민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손을 통해 전해졌다. 고맙군.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향긋한 차 향기가 그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처음으로 회사 일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해외 투자건에 문제가 좀 생겨서.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의외로 길게 이어졌다.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저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 아이들이 오늘 새로 그린 그림 이야기. 지훈이 처리해야 했던 골치 아픈 계약 이야기. 계약이나 아이들에 대한 의무가 아닌 그저 두 사람의 이야기였다. 늦은 밤. 거실의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서로의 과거를 알게 된 후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완벽한 타인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존중과 연민.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부드러운 감정이 그들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눈에 띄게 가까워져 있었다. 제이넥스. 자선 갈래에서 있었던 일은 예상대로 재계의 가장 뜨거운 가십이 되었다. 얼음의 황태자 강지훈이 베일에 쌓인 아내와 새 쌍둥이 아들을 대중 앞에 공개한 사건은 온갖 추측을 낳으며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당연히 제이넥스 제국의 정점에 있는 남자 강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강 회장은 제이넥스를 맨손으로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자 가문의 명예와 혈통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구시대적인 가부장, 자부장이었다. 그는 지훈을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로 삼고 정략 결혼을 통해 그룹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손자의 비밀 가족 이야기는 그의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가문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는 즉시 사람을 시켜 한서연의 뒷조사를 했다. 보고를 받은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고아 출신의 내세울 것 없는 제빵사, 그리고 손자의 아이들을 빌미로 신분 상승을 노리는 근본 없는 여자. 강 회장의 머릿속에 한서연은 그렇게 정의되었다. 며칠 뒤 서연은 강 회장의 비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지훈에게는 비밀로 하고 성북동의 본가로 잠시 와달라는 정중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호출이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홀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강씨 가문의 본가는 수십 년 된 고송, 굿송과기와 담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한옥이었다. 그곳은 서연이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권위와 역사가 깃든 공간이었다. 그녀는 대청마루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는 강 회장과 마주 앉았다. 노인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마치 값을 매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네가 한서연이냐? 반말이었다. 서연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적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본론만 하지. 얼마를 원하나? 강 회장은 탁자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그 안에 백지수표가 들어있다. 원하는 액수를 적어라. 그 돈을 받고
내 손주들과 함께 당장 사라져다오. 아이들은 두고 가도 좋고 데리고 가겠다면 2번 다시 한국 땅에 발붙일 생각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연의 머리를 무언가가 세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 왔다. 돈으로 자식과 자신을 떼어놓으려는 노골적인 모욕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이 엄청난 위압감 앞에서 겁을 먹고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병원에서 자신의 어깨를 감싸주던 지훈의 손길, 갈래에서 자신을 내 아내라 불러주던 그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전부인 세 아이들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회장님, 제 아이들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제 마음 또한 회장님께서 사시거나 파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들은 제 아들이고 저는 그 아이들의 엄마니까요.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 어린 여자의 당돌함에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네가 지금 내게 반항을 하는 것이냐?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냐 말이다. 네 그 작은 빵집 하나, 길거리로 나앉게 하는 건 나에게는 손가락 까딱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마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드릴 말씀은 그것뿐입니다.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평생 처음 겪는 종류의 거절에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그날 저녁 당장 강지훈을 본가로 호출했다. 회장의 서재는 폭풍전야처럼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강 회장은 지훈이 들어서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책상 위로 내던졌다. 이게 다 어찌 된 일이냐. 저 근본도 없는 계집과 애들은 다 뭐냔 말이다. 지훈은 이미 서연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전해 들은 후였다. 그는 분노하는 할아버지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제 아내와 아이들입니다. 아내 누가 허락한 아내냐. 널 위해 준비된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고작 그런 계집에게 발목을 잡혀서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해 강 회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당장 그 계집과 아이들을 정리해라. 내가 마련한 혼처와 약속을 진행해야 한다. 사업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이야. 그 순간 지훈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평생이었다.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살아온 세월이었다. 사업과 가문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 개인의 행복 따위는 사치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켜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 싫습니다. 지훈의 단호한 대답에 강 회장의 눈이 커졌다. 뭐라, 제 인생은 더 이상 할아버지의 사업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지훈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소연 씨는 제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찬이, 건이, 은희는 제 아들들입니다. 제 가족입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그 누구를 위해서도 제 가족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할아버지 앞에서 드러냈다. 평생을 사랑 없이 의무감만으로 살아오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며 저는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상처를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엄마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 회장은 자신의 손자가 난생 처음으로 보이는 반항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알던, 자신의 말에 절대 복종하던 냉철한 후계자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한 남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다시는 제 가족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저 역시 할아버지를 제이넥스의 회장님으로만 대하게 될 겁니다. 가족으로서가 아니라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지우는 서재를 나왔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할아버지와의 관계는 산산조각 났지만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단단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옳고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강지훈이 본가에서 돌아온 것은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불은 꺼져 있었지만 거실에 작은 스탠드 조명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한서연이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잠들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이제껏 본 적 없는 후련함과 단단한 결의가 함께 서려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걱정이 가득 담긴 그녀의 목소리에 지우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할아버지와 나눈 모든 험한 말들을 그녀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스치듯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길에 서연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해.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그가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싸웠다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선택을 내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와의 정면 충돌은 지훈에게 있어 일종의 각성이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기처럼 내세우는 동안 그는 자신이 변명하고 있던 감정의 실체를 똑똑히 마주하게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니었다. 서연을 향한 그의 마음은 계산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명백하고 압도적인 사랑이었다.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따뜻함, 아이들을 향한 그녀의 헌신, 그리고 자신을 향해 보여주었던 작은 친절과 이해심. 그 모든 것이 모여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위선적인 계약 관계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에게 제안했다. 공원에 가자. 아이들과 함께. 그것은 아주 평범한 제안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말처럼 들렸다. 그들은 처음으로 계약이나 의무가 아닌 온전한 가족으로서 집 밖을 나섰다. 햇살 좋은 공원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았다. 지우는 아이들에게 비눗방울을 불어주었고 그네를 밀어주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과 지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 웃음소리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남자의 모습. 그녀가 지난 6년간 꿈꾸어왔지만 감히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완벽한 풍경이었다. 지훈은 아이들과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햇살에 반짝이는 그녀의 머리카락, 행복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단 하루도 이 진실되지 못한 관계로 그녀를 기만할 수 없다고.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였다. 지우는 테라스에서 밤공기를 쐬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갈라 행사 날 밤 어색한 춤을 추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한서연 씨. 그의 부름에 서연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어딘가 모르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앞으로 다가와 섰다. 할 말이 있어.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수백 명의 투자자들 앞에서도 떨지 않던 그였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먼저 미안합니다. 그의 사과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6년 전 그날 밤에 대해, 그리고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보였던 내 모든 행동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욕적인 계약을 내밀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는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그들의 결혼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 비겁함과 어리석음의 증거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잘게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그의 손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우는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냉정함이나 계산이 아닌 오직 진심만이 가득했다. 처음에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어. 내 아이들이니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믿었지. 하지만 그건 전부 변명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고백의 말이 밤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다. 계약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내 아이들의 엄마로서만이 아니라 그냥 한서연이라는 여자, 바로 당신을. 나는 당신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소. 서류상의 부부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진짜 가족 말이오.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의 모든 서름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가 어렴풋이 느끼고 간절히 바라왔던 그의 진심이 지금 이렇게 그녀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6년 전 그날 밤, 그녀가 보았던 외롭지만 따뜻했던 남자가 드디어 그의 껍질을 깨고 그녀에게로 온 것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허리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짓 하나에 지훈의 세상은 완성되었다. 그는 그녀를 마주 안았다. 더 이상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계약도, 오해도, 두려움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서로를 향한 심장 박동만이 고요한 테라스에 가득 찼다. 고백의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어색함이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부드럽고 따스한 햇살 같은 평온함이 가득했다. 아침 식탁의 풍경은 그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제잘거렸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한결 더 크고 자유로워 보였다. 지훈과 서연은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지훈은 자연스럽게 서연의 컵에 커피를 채워주었고 서연은 그의 입가에 묻은 잼을 웃으며 닦아주었다. 아이들의 빵을 잘라주려던 두 사람의 손이 스치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정 변화에 가장 민감했다. 엄마와 아빠, 이제 아이들은 지훈을 어색하게나마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가 진짜로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을 새아이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세상은 이제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주말 오후, 지훈은 처음으로 서연의 작은 베이커리 오늘의 온기에 방문했다. 향긋한 빵 냄새와 버터 향이 가득한 공간. 그곳에서 서연은 제넥스의 안주인이 아닌 열정 넘치는 전문 파티시에 한서연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가 능숙하게 반죽을 하고 섬세한 손길로 케이크를 장식하는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돈으로 그녀의 가게를 지원하는 대신 자신의 전문 분야를 활용해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온라인 마케팅 전략, 새로운 상권 분석, 프랜차이즈 확장 가능성 등 그는 그녀의 꿈을 존중했고 그 꿈을 함께 키워나갈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지훈은 아이들과 함께 서툰 솜씨로 컵케이크 위에 크림을 짜보기도 했다. 그의 손에서 나온 삐뚤빼뚤한 모양에 아이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서연은 그의 얼굴에 묻은 크림을 닦아주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는 제이넥스의 대표가 아닌 그저 한 여자와 세 아이의 가장일 뿐이었다. 서연 역시 그의 세계로 한 걸음 들어갔다. 그녀는 가끔 정성껏 싼 도시락을 들고 제이넥스 본사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얼음 같은 대표님의 변화에 어리둥절해하던 직원들도 서연의 따뜻함과 지훈의 얼굴에 이전에는 없던 미소를 보며 점차 그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다. 김 비서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남몰래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오래된 상처도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강 회장으로부터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안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각각 새겨진 최고급 수제 장난감 세트가 들어있었다. 직접적인 사과의 말은 없었지만 그것은 완고한 노인이 보낼 수 있는 최선의 화해의 손길이었다. 지훈과 서연은 말없이 선물을 받았고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사진을 본가로 보내드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화창한 가을 날이었다. 지훈은 가족이 되어 처음으로 함께 소풍을 갔던 그 공원으로 서연과 아이들을 데려갔다. 아이들이 저만치서 신나게 뛰어노는 동안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들이 처음 함께 앉았던 벤치로 이끌었다. 서연 씨, 지훈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놀라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지난번엔 찢어버린 계약서로 당신을 내 곁에 묶어두려 했지만 그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번엔 내 진심으로, 내 온 마음으로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그는 서연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다정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진짜 가족이 되어주겠소. 지난 6년, 당신이 혼자 짊어져야 했던 모든 아픔과 외로움을 앞으로 내가 평생에 걸쳐 사랑으로 갚게 해주시오. 한서연, 나와 결혼해 주시오. 이것은 계약이 아닌 영원을 약속하는 진짜 청혼이었다. 서연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웃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좋아요. 결혼할게요. 당신과. 지훈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새 아이는 두 사람의 다리에 매달리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아빠, 결혼 축하해요. 지훈은 서연을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다. 아이들은 그 주위를 맴돌며 행복하게 웃었다. 5명의 가족은 가을 햇살 아래에서 하나의 완벽한 그림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해와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새로운 막을 열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닌 그들의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